안녕하세요. 이슈 한마당입니다. 오늘은 1980년대 27명의 갱단 보스들을 살해하고 대만의 모든 갱단들이 두려운 존재로 여겼던 한 남자의 사건을 소개합니다. 대만에는 갱단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인명과 관련이 없는 소규모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릴라이프라는 한 남자의 등장으로 대만 갱단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매우 용감했고 대낮에도 살인을 저질렀으며 갱단들은 그를 무서운 존재로 두려워했습니다. 1980년대 대만의 갱단 두목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인물이지만 이 남자는 경찰도 아니고 정의를 위한 전사도 아니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갱단의 악랄한 두목일 뿐입니다. 릴라이프는 한때 대만에서 무서운 지하 갱단들에게 폭풍을 일으켜 안보와 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인간이라는 양심적 선택에서 무자비한 악마가 되었을까요? 릴라이프는 1959년 대만 자이시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불행하게도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도 없었으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을 때 자녀 교육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돌볼 여분의 에너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출세하고 부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학문적 지식도 없었고 어떤 기술도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거리와 골목에서 비행 젊은이들과 어울려 도둑질, 술과 도박으로 온갖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사회에 완전히 실망했으며 그의 마음속에 타오르던 불길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1970년대는 길거리 갱단으로 강탈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당황했고 거리의 상점들도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자릿세를 받아가며 생활을 하다가 1986년부터 더욱 폭력적인 이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7명의 갱단 두목을 죽였으며 강한 갱단으로 키워가며 갱단들이 그를 믿고 따랐습니다. 1986년 6월 10일 대만 장화현에서 범죄의 시작입니다. 피해자를 칼로 위협해 부상을 입히고 수표를 훔쳤습니다. 그는 장화현 검찰청에서 강도와 상해 혐의로 수배가 됩니다. 5개월 후 자이시에서 소시지 상인 진롱쿤과 보호비 명목으로 말다툼을 벌였고 분노한 그는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살인을 하고도 인간의 도리를 의식하지 않고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자이시에서 살인을 경험하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기 위해 암시장에 가서 단검과 총을 구입했습니다. 판 쉬셩이라는 남자가 범죄 조직에 합류했습니다. 손이 피로 물들었을 때 그가 느낀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습니다. 살인을 하고 나면 조직원들에게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갱단 내 지위도 상승하고 부하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87년 2월 18일 부하 마자이가 다른 갱단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는 복수를 위해 부하들을 데리고 라이벌 갱단이 운영하는 카지노로 쳐들어갔습니다. 그의 배짱은 갱단에게 겁만 주는 타입이 아닙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소리를 지르거나 논쟁을 벌이지 않고 총을 꺼내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반대편 보스를 죽였습니다. 양측 어느 누구도 그가 직접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고 반대편의 갱단들은 서둘러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막강한 보스를 죽였다는 사실이 갱단에도 퍼져 어떤 사람은 박수를 보내고 어떤 사람은 멸시하고 어떤 사람은 그와 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적대감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제로 그것을 즐깁니다. 이 사건으로 일부 반대편 갱단들이 복수하려 했으나 그에게 모두 살해당합니다. 그는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자신을 화나게 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주도적으로 공격합니다. 1987년 4월 6일 부하 황웅이 장밍찬과 함께 장화현 장메이로에 있는 가라오케 홀에서 원한 관계였던 커진롱을 3발의 총을 쏘아 살해합니다. 8월 9일 가오슝시 첸진구에 있는 동왕식당에서 야오중정과 3명이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1987년 10월 7일
부하 황웅이 예진아와 함께 화탄진에서 조우 루이팡의 차를 미행합니다. 조우 루이팡은 항상 고급차를 타고 여행하며 명품 옷에 롤렉스 금시계를 차고 있어 부자처럼 보입니다. 일당은 조우의 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가짜 교통사고를 계획했지만 신호등에 정차했을 때 린 라이프가 차에서 내려 총으로 그를 죽였으며 롤렉스 시계와 2만 위안 이상을 훔쳤습니다. 1987년 12월 린 라이프는 자이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군복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50일 구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 경찰은 강력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그를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범죄를 저지른 살인마의 형량이 25일로 단축됐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그는 석방을 인생의 보상과 신의 축복을 받았다고 느끼며 점점 더 교만해지고 대담해져 갑니다. 마치 신이 도우는 것처럼 그 누구도 자신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8년 이후 린 라이프가 이끄는 범죄 조직의 세력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의 지휘하에 전략적이고 겁없는 부하들이 있었으며 총과 탄약이 충분했습니다. 강한 무기를 손에 쥐면 살인의 의지가 더욱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들은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도박에 중독되어 있지만 도박운과 도박 실력은 매우 형편없었습니다. 카지노가 엄청난 이익을 내는 것을 보고 눈이 충혈되었습니다. 카지노에는 현금이 풍부하고 한번 훔치면 갱단원 모두가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물론 타이페이의 전문 카지노입니다. 그들은 타이페이 중심부에 위치한 고급 카지노를 신중하게 선택하여 시작했습니다. 커피숍에서 라이벌 갱단의 리더 첸징더와 협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첸징더가 갱단에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린 라이프가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12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첸징더를 살해하고 5발을 더 쏘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타이페이 전문 카지노에서 도박꾼들의 현금과 재산을 모두 약탈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대낮에 공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최초의 살해였습니다. 더욱이 첸징더는 막강한 대만의 갱단 보스로서 그의 세력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갱단의 누구도 감히 미치광이 린 라이프의 말을 거역하지 못했고 슬픔을 보는 유령이라는 별명이 퍼져 갱단 지하 세계의 골치 아픈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소위 지하 세계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그의 갱단은 모두의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에게 선견지명이 있었다면 강도와 살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와 부하들은 그 회색 세계에서 악명 높은 자칼 집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미친 듯이 약탈하고 살인을 함으로써 그의 죽음을 가속화시켰기 때문입니다. 1988년 11월 23일 타이중시의 크라운 레스토랑에서 파난충을 총으로 살해하고 린원 시용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1988년 12월 12일 자이시 노래방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추출린을 심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그해 4월 타이중시 중강로에 있는 긴자 지하 댄스홀에서 장화연 성강진의 갱단 두목인 당페이와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지 않다고 테이블을 뒤집었습니다. 행패를 부리고 있을 때 아무도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불행히도 당페이와는 린 라이프가 술집의 주주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페이와는 조직원들에게 끌려나가 그의 시신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989년 1월 25일 늦은 밤 당페이와의 실종 사건이 의혹으로 가득 찼을 때 타이중시 15호 갱단의 보스 라이민과 그의 두 형제는 춤을 추러 갔습니다. 타이중시 원신로에 있는 라이라이 지하 댄스홀에서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리며 총격을 가했습니다. 한 사람이 라이밍에게 다가와 이곳은 린 라이프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들은 라이밍은 정신을 차린 뒤 말벌집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린 라이프가 너무나 위협적이어서 갱단의 우두머리였던 라이밍은
너무 겁에 질려 화해할 방법을 찾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다음 날 오후 라이밍은 라이라이 댄스홀에서 로비 매니저로 일했던 장에게 린 라이프에게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장 매니저의 중재 노력과 라이밍의 아낌없는 선물을 거부할 수 없어 이번에는 화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장 매니저가 떠난 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린 라이프는 부하 4명에게 사과와 화해를 하러 온 라이밍과 장 매니저를 잡아놓으라고 명령하고 그들을 다리로 데려가 둔기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세상에서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라이밍의 가족이 행방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의 시신을 발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은 찰나의 순간처럼 흘러갑니다. 1989년이 되자 린 라이프 패거리의 오만함은 점차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소위 번영과 쇠퇴는 자연 법칙입니다. 린 라이프는 자제할 줄 모르고 수많은 살인을 저질렀으며 그의 손에서는 이미 피 냄새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들이 쥐고 있는 무기는 칼과 권총만이 아니었습니다. 갱단은 우즈 기관단총을 사용하여 자이시에서 라이벌 러컨다우를 포함해 6명을 살해하고 3명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의 악명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고 수배 범죄자 목록의 최상위에 올랐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밤에 아이들이 우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누군가가 린 라이프에게 도전했습니다. 위그뭉은 갱단을 표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주로 비무장한 사람들, 특히 재산이 많은 부유한 사업가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의 주요 수입원은 부유한 사업가들을 강탈하고 납치하여 막대한 재산을 얻는 것입니다. 린 라이프가 모든 이익을 빼앗고 있는 것을 질투하여 너무 잘 나가는 것에 불만을 품은 위그뭉은 린 라이프가 한 것처럼 위장하여 마용재와 함께 갱단 천도연맹의 멤버인 책임통 사이영과 함께 린 라이프를 사칭했습니다. 홍원그룹 부회장 유용명을 강제로 납치하여 대만 달러 몸값 1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유씨 가문은 린 라이프의 악명을 알고 있어 유씨의 목숨이 걱정되어 결국 몸값 8천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막대한 돈이 관련됐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분노한 린 라이프는 부하들에게 사기꾼을 추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989년 6월 8일 위그뭉을 타이중시의 묘지가 있는 투이공에서 만났습니다. 린 라이프를 마주한 사기꾼 위그뭉은 사건을 인정하면서 많은 세력이 공동으로 참여했으며 돈을 나눠준 사람도 많았다고 사과의 뜻으로 린 라이프에게 300만 달러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린 라이프는 자신을 이용한 것을 알고 있으며 고작 300만 달러로 그를 거지처럼 보내려고 합니다. 린 라이프 성질에 참을 수 있었을까요? 화가 난 그는 그 자리에서 6발의 총을 쏘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납치에 가담했던 갱단들을 모두 찾아 죽여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팔아 누군가를 납치하여 8천만 달러의 몸값을 받는 것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시간은 찰나의 순간처럼 흘러갑니다. 린 라이프는 사소한 문제로 타이중시에서 상인 장 씨를 총으로 쐈습니다. 단지 장 씨가 댄스홀 티켓 구매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8월에는 린 라이프 일당이 총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는 3사람을 총격을 가해 살해했습니다. 그는 잔인할 뿐만 아니라 부하들에게도 엄격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원들을 의심합니다. 자신의 개인 경호원인 저우즈창이 몰래 총기를 훔쳐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하여 그를 속여 시골로 가도록 했으며 농장에서 죽였습니다. 1989년 10월 11일 다피진 대표회 간부 리 씨의 집에 총을 들고 침입해 그를 납치했습니다. 14일 아침 리 씨는 몸값 3천만 달러를 지불한 뒤 풀려났습니다. 1990년 6월 대만 중부 지역의 매우 유명한 건설회사 대표 셰 회장이 소유주와 토지 분쟁을 벌여 양측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회사에 전화해 공개적으로 5천만 달러를 갈취하라고 했고 돈을 내지 않으면 회사 사무실 건물을 폭파하고 건설 중인 건설 현장을 파괴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린 라이프 일당은 건설회사 계열사에 접근해
롤러식 기관 단총으로 사무실 구역에 진입해 30발 이상의 총알을 발사한 뒤 떠났습니다. 린 라이프는 마음이 편협하고 자신의 분노에 대해 보복을 반드시 합니다. 1990년 갱단 보스 카이에 대한 원한으로 카이를 총으로 죽였습니다. 대만 경찰은 사회 혼란을 크게 우려했지만 린 라이프는 깊이 숨어 있어 쉽게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1990년 8월 윌리엄 베이강진 시장 잔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습니다. 시장은 거절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지 5분 후 린 라이프의 부하 2명이 기관단총을 들고 시장의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1층 거실에서 2발의 총격이 발생해 시장의 2 아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만 경찰은 린 라이프 일당을 체포하기 위해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했습니다. 1990년 2월 갱단의 황겐왕과 리춘프가 체포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션과 황홍이가 차례로 체포되었고 갱단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린 라이프가 해외 탈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경찰은 린 라이프를 여러 방법으로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담한 인물인 린 라이프는 10월 29일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타이중시의 주식 투자자인 라이를 납치하고 라이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잘라 그의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편지에 오른쪽 엄지도장을 누른 뒤 몸값 3천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도 협박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라이 납치 사건 때문에 그의 행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 11월 16일 오후 그의 이동 경로에 매복해 숨어있던 경찰이 린 라이프를 체포했습니다. 그의 범행에는 불법 조직의 범행이 뒤섞여 있고 수사 기간이 너무 길어 일부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실제로 저지른 범행은 100여 건 이상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나 린 라이프는 자신이 최후의 웃음을 터뜨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죽음을 맞이할 것을 몰랐습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7명의 갱단 두목을 살해했습니다. 남은 멤버들이 차례로 체포되면서 4년 동안 오만했던 범죄 조직은 마침내 괴멸되었습니다. 그와 조직원들은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형을 선고받기 전에 교도소 당국에 부탁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여자친구는 임신한 사실을 알고 린 라이프에게 결혼식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소 당국은 린 라이프가 처형되기 전에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허가했습니다. 린 라이프는 1991년 7월 25일 타이중에서 총사령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직원들 대다수가 사형장에서 처형되었으나 판시성이 체포되어 경찰에 협조한 것을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점은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의료 가석방을 받았으나 1995년 1월 4일 오후 9시경 판시성과 몇몇 친구들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오다 레스토랑 앞에서 무장 괴한들의 습격으로 8발의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법의 제재를 피했지만 거리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는 운명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평소에 말했다고 합니다. 린 라이프가 저지른 수많은 살인은 개인이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가 다른 갱단 관련 범죄자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국민의 피해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짓밟을 뿐입니다. 린 라이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 다수가 범죄 조직의 두목이지만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임의로 그들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 대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